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실패담을 적는 것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렵고 극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좋지 않은 일들은 2024년의 마지막과 함께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리고 2025년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원금 8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깡통이 된 것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지경까지 되니 저는 항상 멍한 상태였고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오로지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빨리 원금 회복을 해야겠다. 어떻게 빠르게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 저에게 돈을 맡겼던 친구는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 약간의 손해는 보고 있겠구나 했겠죠. 5개월이 지나면서 공부한 책도 늘어나 책장 한 켠을 채우게 되었고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기법 강의 비디오, 심지어 클리닉 센터까지 닥치는 대로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접하려고 했습니다. 다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하는 희망과 함께 계좌는 바닥이 나고 있었지만 주식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죠.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 절차가 복잡하고 아내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와 인터넷 카드론을 받아보니 대략 2,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 자금 2,300만 원을 다시 투입해 5천만 원으로 세팅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머금으며 흐뭇해했죠. 이제부터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원금 회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 깡통으로 가는 아주 짧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전업 투자자처럼 하루 종일 시세판을 쳐다보며 일희일비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으로 인한 기쁨은 짧고 손절매를 못해서 겪는 고통은 길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더욱 불안해지고 불안한 심리로 주식을 며칠씩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내는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빚낸 것은 알지도 못했고 저 사람이 워낙에 하고 싶은 일에는 모든 열정을 쏟는 성격이니까 손해보고 고민 중이겠지. 나까지 퇴근하면 일이 더 안 되겠지 했었죠.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정성을 쏟느라 아내도 그런 생각할 겨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점점 아내의 얼굴을 대할 수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아이와 먼저 잠자리에 들고 저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용히 침대로 가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럴수록 미수 몰빵이 잦아졌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눈에 뭐가 씌웠는지 첫 번째 깡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두 번째 계좌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본업은 아예 뒤로 젖혀두고 카드 채권단이 목을 쥐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 팔고 카드빚 갚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팔고 갚자라는 거짓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평소 하루 한갑 피우던 담배는 어느새 세 갑으로 늘고 매일 술을 마시며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했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취해야 그나마 잠이라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마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TS를 접속해 놓은 채로 담배를 사러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출한 사이에 아내가 저의 행동이 미심쩍었는지 HTS 계좌를 보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보고야 말았구나. 이제 이렇게 무능력한 내 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순간 뇌리를 스쳤고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칭얼거리고 있었고 그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배어 있었음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빠, 난 오빠를 믿어. 오빠 하는 대로 당분간 그냥 지켜볼게. 너무 실망하지 마.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아내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카드사의 협박 전화 외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매매도 하지 않았고 매매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간 소홀했던 아이와도 많이 놀아주었고 몇 달 만에 아내와 외식도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는 했지만 마음 저편에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둑 맞은 것 같고 당시에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가 잘못될 수 있겠냐, 나는 이제 바닥까지 다 갔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사치였음을 몇 달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카드빚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번 달까지 연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군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연체금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해결할까 고민했지만 막상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니 카드 연체금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에게 갔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친형님이 아는 분이었고 친형님의 소개로 갔습니다. 차 2대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카드빚을 갚았습니다. 카드사와는 연체금 해결하고 카드빚 갚으면 다시 한도를 그대로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체금 해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국적인 연체율과 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한도는 카드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것이어서 임의로 바꿔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급전으로 빌려 쓰려고 했던 사채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려보았지만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울며 불며 아버님께 말씀드렸으나 아버님은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해결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은 버리지 말고 네가 해결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포장마차에 들러 쓰디 쓴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부으면서 혼자 갖은 주사를 부렸습니다. 한 잔 마시고 울고 또 한 잔 마시고 울고 술에 취해서 아마도 차에 뛰어들어 보험금이라도 탈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능력한 나를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련 없이 뛰어드는 거야.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 종이와 펜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제 옆에는 아내가 제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상하다 싶어보니 제가 유서 비스무리한 것을 쓰고 있었고 저의 핸드폰에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에 전화하고 인근 파출소에 전화해 주셔서 저는 인사불성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건장한 사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님께 전화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집에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아는 사채업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 업자가 보낸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지 모른다고 차부터 압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 처음 저에게 돈을 맡겼던 친구가 다시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차며 집이며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차와 집은 포기하라고 하며 이 돈으로 세 식구 당분간 살 전세집이라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정비하면서 10년을 모았던 피땀 어린 돈을 선뜻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도 다 날렸는데 나한테 빌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라. 동업자니까.
그 친구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세 번째 깡통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대로 차와 집 모두 처분하고 나서 새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어차피 이제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는 어렵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할인모드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이 걸렸네. 어쩌네 1000%로 띄운다는 둥, M&A가 있다는 둥. 차트는 잘 모르지만 모양새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거다. 과감하게 미수까지 동원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컴퓨터를 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보면 작은 수익이라도 먹고 팔 것 같아서였지요. 그저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증권사 직원이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후배라서 가끔 전화통화로 인사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도 할인모드를 샀는데 형님도 사지 않았나고. 그런데 이 회사 부도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갖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신을 원망했습니다. 남에게 돌멩이 하나 안 던져보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친놈처럼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마지막 깡통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차를 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무작정 바닷가로 가서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 약국을 돌면서 감기 몸살약을 샀습니다. 수면제는 못 팔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제는 못 사고 가끔 감기약에 환각 효과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 어쩌고 한 번에 과다 복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서 약을 샀습니다. 그래, 한 입 가득히 털어놓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자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느지막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소리도 못하는 아이에게 저는 나지막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며칠 있다가 들어가겠노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약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만 메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흐느낌 소리에 저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내 어머님도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머님과의 전화통화의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왠지 모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소주병을, 다른 한 손에는 약봉지를 꼭 쥐고 백사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백사장에 혼자 앉아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지난 1년이 제발 꿈이었기를 바랬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서서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다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는 길에 소주 한 병을 더 사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속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지갑을 꺼내 아내와 아이의 100일 사진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의 진동은 계속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원을 꺼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다시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취기로 인해 제 몸 가누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머니로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꺼냈습니다. 유서를 방 바닥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약을 한 움큼 쥐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침대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것과 비례하듯이 제 생명의 불빛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죄송합니다. 꿈에서인지 어머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너 이러면 안 돼. 어서 일어나, 살아야 해. 제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의 아내와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날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관방에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눈이 안 떠지기를 한편으로 바라면서 천천히 눈을 떠보았습니다. 천천히 사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개가 축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물이 초점이 맞아 또렷이 눈에 들어올 즈음에 천천히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침대는 온통 이물질로 엉켜 있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미처 녹지 않은 알약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진짜 죽을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루 더 있겠냐고. 꿈에 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시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세상에 빚이 많아서 아직 죽지 못했나 보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 마치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사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물로 지저분해진 옷을 대충 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와 집 모두 처분하겠노라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처가로 보냈습니다. 며칠만 가 있어 내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다시 데리고 올게.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일단 신문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와 캠코더를 중고로 팔고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습니다. 노트북과 책 몇 권만을 챙기고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서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새벽에 신문을 돌려보니 우유 배달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우유 배달까지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배달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저에게는 사치이고 창피한 일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 반에 배달이 끝나면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 집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주가 차트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저 나름대로는 다시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월급이라고 전부 받아봐야 예전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월세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몰래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2004년 1월 1일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작디 작은 집에서 재기하고자 하는 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밝히기에는 즐겁지 않지만 저와 같은 실패를 단 한 분이라도 겪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부를 드러냅니다.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저는 자랑스러운 가장, 아들, 친구가 될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2003년을 생각하면서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주식 경력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미천한 하수이지만 그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시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어야 할 것도 가장 불신해야 할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이라크 전쟁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몰랐던 나의 아내와 아들, 어머니, 친구 지금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